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려서가 아닙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시간을요. 어제도 그제도 그랬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요.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어떻게 그 지옥에서 빠져나왔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기적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도 아니라고. 제가 살아남은 건 딱 한 사람이 저를 믿어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였습니다. 도서관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박스 하나를 발견했죠. 이사 올 때 제대로 못 푼 짐이었습니다. 박스를 열자 오래된 봉투가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긴급. 이 편지는 꼭 열어볼 것. 2009년 8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명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 서장 박민수. 그리고 짧은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책상 밑에 숨어 떨던 걸 잊지 않았다. 너는 내 잘못이 아니다. 살아남아줘서 고맙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16년 만에 도착한 편지였습니다. 아니, 제가 받을 준비가 되기까지 16년이 걸렸던 편지였습니다. 저는 한설인입니다. 34살입니다. 지금은 도서관에서 북큐레이터로 일하고 주말엔 글쓰기 강사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저를 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웃음이 많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문 닫히는 소리만 들어도 숨이 멎는다는 걸. 낯선 남자가 과하게 친절하면 몸이 굳는다는 걸. 누군가 제 어깨를 갑자기 잡으면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쥔다는 걸. 제 인생을 바꾼 건 거창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도 천사의 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어른들이었습니다.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듣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살아남을 이유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2001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10살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엄마가 재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설이나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어. 좋은 분을 만났어. 엄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죠.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새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최진호. 42살.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고 지역 봉사모임 회장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진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불우이웃 돕기에 제일 앞장서는 분이지. 혼자 사는 아이 딸린 여자랑 결혼한다니 대단하다. 첫 만남은 괜찮았습니다. 최진호는 제게 책을 사줬습니다. 신간 동화책 10권이었습니다. 설인이가 책 좋아한다며? 많이 읽어. 공부 잘해야지.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요.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동네 식당을 빌려서 가족들과 가까운 분들만 모였습니다. 최진호는 결혼식 내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많이 찍어야지. 행복한 모습 남겨야 해. 카메라 앞에서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도 웃었습니다. 최진호도 웃었습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최진호의 집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외곽 쪽에 있는 조용한 동네였죠. 여기가 우리 집이야.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첫날 밤 최진호는 거실에 우리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완벽해야 해. 알겠지?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요. 밖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 다 끝이야. 우리 가족이 뭐라고 소문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다 무너져. 최진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가족이 뭘까?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경고였다는 걸. 얼마 안 가서 규칙이 생겼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밥은 다 먹어. 한 톨도 남기면 안 돼. 학교 갔다 오면 바로 숙제해. 딴짓 금지. 텔레비전은 하루 30분. 규칙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철이 좀 들어야 하는구나. 엄마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이나 새아빠 말씀 잘 들어. 다 너를 위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넘어져서 손목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조금 났지만 별거 아니었습니다. 집에 왔을 때 최진호가 제 손목을 봤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학교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졌어? 조심하라고 했지? 최진호가 제 손목을 세게 잡았습니다. 흉터 남으면 어떡하려고?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집에서 애를 학대한다고 하겠어? 저는 놀랐습니다. 그냥 넘어진 건데요. 아니에요. 제가 조심 안 해서. 다음부터 조심해. 밖에서 다치면 안 돼. 절대로. 그날 밤 엄마가 제 방에 왔습니다. 설이나 새아빠가 걱정해서 그래. 이해해줘.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걱정이구나. 사랑이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수업 듣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시간이 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늘은 뭘 잘못할까? 오늘은 무슨 규칙이 생길까? 한 번은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식사 대접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최진호가 앞장섰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드세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진호 씨 정말 대단해. 저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지. 저도 옆에서 음식을 나눠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쁜 딸 뒀네. 복 받을 거야. 최진호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설인이가 착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최진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잘했어.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저렇게 해야 돼. 알겠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가족은 완벽해 보여야 해. 그래야 아무도 우리한테 뭐라 안 해. 그때도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체면이 중요하구나. 어른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점점 커졌습니다. 밤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정상인 걸까?
다른 집도 다 이런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10살이었고 세상을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가족.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저는 그렇게 되려고 애썼습니다. 200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11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규칙이 늘어났습니다. 방문은 항상 열어둬. 일기는 매일 써. 내가 검사할 거야. 친구 집에 놀러 가려면 미리 허락받아. 저는 따랐습니다. 어차피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다. 100점을 맞았다. 새아버지가 기뻐하셨다.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쓰고 싶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오늘 친구 지은이가 생일 파티에 초대했다. 가고 싶다. 하지만 못 갈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쓸 수 없었습니다. 최진호가 일기를 읽으니까요. 설이나 일기 잘 썼네. 앞으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써. 긍정적. 그 단어가 족쇄가 되었습니다. 친구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설이나 너네 집 보고 싶어. 같이 숙제하자. 저는 난감했습니다. 우리 집. 좀 그래. 왜? 부끄러워? 아니 그게. 결국 최진호한테 물어봤습니다. 친구가 놀러 오고 싶대요. 최진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 돼. 왜요? 집에 남 들이는 거 싫어. 우리 가족끼리만 있어야 해. 하지만 끝. 친구들한테 핑계대. 알아서. 다음 날 저는 지은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 지금 공사 중이야. 다음에. 지은이는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아쉬웠습니다. 아니 슬펐습니다. 방문을 열어두라는 규칙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없었습니다. 옷 갈아입을 때도 숙제할 때도 항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살짝 문을 닫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싶었습니다. 혼자서요. 5분도 안 돼서 최진호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왜 문 닫았어? 옷 갈아입으려고. 문 열어두라고 했잖아. 숨길 게 있어? 아니에요. 그럼 문 열어둬. 항상. 그날부터 저는 옷도 빨리빨리 갈아입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휴대폰도 문제였습니다. 엄마가 제게 처음으로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위급할 때 쓰라고. 저는 기뻤습니다. 친구들이랑 연락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틀 만에 최진호가 가져갔습니다. 애들이 핸드폰 가지면 공부 안 해. 필요하면 집 전화 써. 하지만 엄마가 내가 결정한 거야. 끝.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들한테 핸드폰을 빼앗겼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 고장 났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학교는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제가 저였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농구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시간이 되면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조용하고 말 잘 듣고 완벽한 딸. 2004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13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최진호의 통제가 더 강해졌습니다. 중학생이 됐으니까 더 조심해야지. 사춘기 되면 애들 삐뚤어지잖아. 사춘기. 저도 그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유 없이요?
엄마한테도 최진호한테도 세상한테도요.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최진호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있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일기 검사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즐거웠다. 친구들이랑 웃었다. 행복하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쓰고 싶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숨이 막힌다. 도망가고 싶다. 나는 언제쯤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최진호가 읽으니까요. 2005년이었습니다. 저는 14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반항했습니다. 저도 제 방에서 혼자 있고 싶어요.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최진호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뭐? 방문. 좀 닫고 싶어요.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해요. 친구들? 남들 집이랑 우리 집이랑 똑같아? 아니지만 우리 집 규칙이 있어. 그게 싫으면 여기서 나가. 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설이나 오해하지 마. 새아빠는 전 아무것도 오해 안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문 하나 닫는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전 그냥. 최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위해서요? 전 위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저녁을 굶었습니다. 벌이었습니다. 엄마가 몰래 빵을 갖다 줬습니다. 설이나 미안해. 조금만 참아. 알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규칙이 더 생겼습니다. 학교 끝나면 정확히 4시 30분까지 집에 와. 학원도 내가 허락한 데만 다녀. 친구 만나려면 3일 전에 미리 말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 요즘 왜 항상 바빠? 집안일이 좀 있어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2006년이었습니다. 저는 15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최진호는 제가 특정 고등학교에 가길 원했습니다. 저기 가야 해. 명문이야. 하지만 전 다른 학교가. 내 말대로 해. 내가 더 잘 알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무렵 교회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최진호는 봉사 모임뿐 아니라 교회도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진호 집사님 정말 모범적이세요. 혼자 사는 아이까지 키우시고 훌륭하십니다. 저는 옆에서 차를 내왔습니다. 웃는 얼굴로요. 설인이 참 착하네요. 아버지 닮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집안이 어떤지, 문이 닫히면 뭐가 벌어지는지.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제가 이상한 애가 됩니다. 말하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최진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잘했어. 앞으로도 저렇게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18살이 되면 나갈 수 있을까? 대학에 가면 자유로워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7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16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최진호가 원한 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새 학교, 새 친구들. 하지만 저는 벽을 쌓았습니다. 친하게 지내면 집에 초대할 수도 있고 비밀을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이나 우리 같이 공부하자. 미안, 나 바빠. 주말에 영화 볼래? 집안일이 있어서. 거짓말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친구를 밀어내는 것도요. 혼자가 안전했습니다. 아무도 제 집 안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제 고통을 몰랐습니다. 저는 완벽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칭찬했습니다. 설인이는 모범이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밤마다 천장을 보며 도망갈 방법을 생각한다는 걸요. 제가 문 닫히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뛴다는 걸요.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낯설다는 걸요. 저는 16살이었고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대학만 가면 돼. 그게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2009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18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집에서 2시간 거리요. 저는 기뻤습니다. 처음으로요. 이제 자유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기숙사? 안 돼. 집에서 통학해. 최진호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요. 왕복 4시간이에요. 그래도 안 돼. 혼자 살면 망가져. 내가 봐야 해. 망가진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가 망가뜨렸습니다. 3월 말 개강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2번 버스를 갈아타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 동아리 안 해? 집이 멀어서. 그래도 신입생 환영회는 와야지. 미안, 못 갈 것 같아.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늦으면 최진호가 캠퍼스 앞에서 기다립니다. 내가 전화 안 받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내가 친구들이랑 있으면 뒤를 밟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도서관에서 조별 과제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8시쯤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최진호였습니다. 지금 어디야? 학교 도서관이요. 과제 중이에요. 당장 나와. 내가 앞에 있어. 하지만 지금 저는 조원들한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나 먼저 가봐야 해. 벌써? 우리 거의 다 끝났는데. 미안해. 밖으로 나가자 최진호의 차가 보였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누구랑 있었어? 조별 과제요. 남자애들도 있었어? 네, 근데 그게. 내가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했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최진호는 말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얼마나 문란한지 알아? 내가 조심해야 해.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우지 마. 남자애들이랑 놀지 마. 내가 널 지켜주는 거야. 알지? 지켜준다. 그 말이 역겨웠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학교 학생상담센터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저는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집이 좀 힘들어요. 어떻게? 의부사버지가 저를 너무 통제해요. 통제? 방문도 못 닫게 하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핸드폰도 검사하고. 상담사가 끄덕였습니다. 그래 힘들겠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가야 하고 늦으면 캠퍼스 앞에서 기다리고. 상담사의 표정이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서린 씨 혹시 그게 오해는 아닐까요? 저는 멈췄습니다. 오해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이 위험하니까. 아니에요. 이건 사춘기 때는 다들 부모님이랑 부딪히잖아요.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해. 사춘기. 저는 그냥 징징대는 애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기다려요. 얘기 더 해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역시 세상은 안 믿는구나. 말해봤자 소용없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상담센터 옆 화장실에서 나온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아가 괜찮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눈물 나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저는 웃으려 했지만 울음이 나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 내 눈에는 내가 거짓말하는 얼굴이 아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진짜예요? 그래. 아줌마가 사람 많이 봤어. 내 눈 보면 알아. 너 진짜 힘들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믿어줬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 울어도 돼.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아가 혼자 끙끙 앓지 마. 도움 받을 데가 있어. 어디요? 쉼터 같은데. 가족 문제로 힘든 사람들 돕는 곳.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처 줄게. 나중에라도 힘들면 전화해. 아주머니가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이름은 김순자. 그날 저는 그 메모지를 속옷 안에 숨겨서 집에 갔습니다. 최진호가 가방을 뒤질 수도 있으니까요. 밤에 혼자 메모지를 봤습니다. 누군가 날 믿어줬어. 세상이 전부 적은 아니구나.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2009년 7월이었습니다. 저는 여름방학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최진호는 제가 집 밖에 나가는 걸 더 통제했습니다. 방학인데 뭐 하러 나가? 집에 있어. 도서관 가려고요. 집에서 공부해. 에어컨도 있잖아. 저는 갇혔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청소하고 공부하고 밥 먹고 또 공부하고 잠들고. 창밖을 보면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자유롭게요. 저는 새장 속 새였습니다. 7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쉼터에 전화해 보자. 김순자 아주머니가 준 번호였습니다. 집 전화는 못 씁니다. 최진호가 통화 기록을 확인하니까요. 공중전화를 찾아야 했습니다. 잠깐 편의점 다녀올게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편의점 앞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가정폭력 상담센터입니다. 저 도움이 필요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 상황을, 제 고통, 제 두려움을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나와야 해요. 쉼터로 올 수 있어요? 어떻게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올 수 있는 날 연락 주세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떨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섞였습니다. 정말 나갈 수 있을까? 만약 들키면? 상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8월 초였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최진호가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이요. 엄마 말 잘 들어. 나 없다고 나가지 마.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시장에 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신분증, 통장, 그리고 김순자 아주머니 메모지.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 나가는 거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최진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뛰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지하철역까지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상담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잘 왔어요. 이제 안전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안전.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쉼터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설이나, 나와. 최진호였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사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최진호가 말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가출했어요. 데리고 가야 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딸을 때렸다고요? 최진호는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춘기라 요즘 좀. 경찰이 저를 봤습니다. 본인 의사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떨었습니다. 저 안 가고 싶어요. 왜요? 무서워요. 최진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설이나 아빠가 뭘 잘못했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싫어요. 결국 경찰이 저를 보호했습니다. 최진호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8월 중순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설이나 엄마야. 엄마, 왜 이러는 거야? 새아빠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엄마, 저는 집에 와. 다 용서해 줄게. 안 가요. 설이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8월 말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필요해요. 진술해야 해요.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이 무서웠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최진호 씨가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뭘 했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통제, 감시, 협박, 가스라이팅을요. 형사가 끄덕였습니다. 폭행은요? 신체적 접촉은? 그건 직접적으로는 없었어요. 그럼 증거가 부족한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폭력이잖아요. 법적으로는 입증이 어려워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역시 아무도 안 믿는구나. 조사가 끝난 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경찰서 서장이었습니다. 이름표에 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힘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방으로 올래? 거기가 더 안전해. 저는 따라갔습니다. 서장실은 조용했습니다. 박민수 서장이 문을 닫아줬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못 들어와. 괜찮아.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박민수 서장이 물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셔. 저는 마셨습니다. 서린 씨,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볼게. 믿어줘. 저는 그를 봤습니다. 진짜요? 진짜야. 내가 거짓말하는 얼굴이 아니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 저를 믿어줬습니다. 박민수 서장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울어도 돼. 많이 참았을 거야. 그날 저는 서장실 책상 밑에 숨어서 떨었습니다. 최진호가 경찰서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박민수 서장이 제 앞을 가렸습니다. 최진호 씨, 돌아가시죠. 제 딸을 보호해 주세요. 애가 정신이 이상해요. 조사 중입니다. 가세요. 최진호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는 책상 밑에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안전한 게 최우선이야. 그날 밤 저는 쉼터에서 잤습니다. 처음으로 문을 잠그고 혼자 잤습니다. 자유였습니다. 2009년 9월이었습니다.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증인이 필요해요. 입증하기 어려워요. 저는 지쳤습니다. 결국 안 되는 건가? 어느 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서린 씨,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뭐요? 국가기관에 직접 호소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보는 건 어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손으로 직접요. 담당자님께. 저는 한서린이라고 합니다. 19살입니다. 저는 지금 도망쳐 나온 상태입니다. 의붓아버지의 통제와 감시에서요. 사람들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 안에선 달랐습니다. 저는 방문도 닫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만이 아니라 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우체통에 넣는 순간 저는 기도했습니다. 부디 누군가 읽어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쉼터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서린 씨 계신가요? 네, 접니다. 여성가족부입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진짜요? 네.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어줬습니다. 그 뒤로 일이 빨라졌습니다. 담당자가 쉼터로 찾아왔습니다. 서린 씨 진술 부탁드려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이번엔 누군가 제대로 들어줬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있네요.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진호가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어요. 요즘 애들이 부모를 무고하는 게 유행이래요.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동네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최진호 집사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계십니다. 착한 아버지가 불효 자식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저는 그 글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역시 세상은 겉모습만 보는구나. 친히 모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의 언니였습니다. 설이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모. 가족 망신시키는 거 모르냐? 당장 집에 돌아가. 이모 저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어른 말 들어. 이모는 제 편이 아니에요. 가족이 제일 중요해. 체면이 있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칼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였습니다. 저 그날 봤어요. 그 애가 울고 있던 거. 어떤 상태였나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거짓말할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박민수 서장도 증언했습니다. 그날 아이가 책상 밑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최진호 씨가 경찰서까지 찾아와서 협박했습니다. 증거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나왔습니다. 옛날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과잉 반응, 아동 위축 증상 의심. 당시 의사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하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증거가 됐습니다. 10월 말이었습니다. 경찰이 최진호를 소환했습니다. 저는 그날 쉼터에서 떨었습니다. 제발요.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서린 씨 기소됐어요. 진짜요? 네. 이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울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믿어준 겁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저를 믿어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2010년 초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최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떨었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문도 닫을 수 없었고 친구도 만날 수 없었고 제 인생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없었잖아요. 폭행만 폭력인가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2달 걸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적은 형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긴 겁니다.
법이 저를 믿어준 겁니다. 그날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기쁜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유가 왔는데 제 마음은 아직 감옥에 있었습니다. 2010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20살이 됐습니다.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사는 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문을 잠그고 혼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최진호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내가 어딜 도망가? 넌 내 거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땀에 젖어서요.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을 다시 잘 수 없었습니다. 복도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최진호가 찾아온 건 아닐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기억했습니다. 위험을요? 학비가 문제였습니다. 엄마는 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망쳤어.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벌어야 했습니다.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과외요. 하루에 6시간씩 일했습니다. 수업 듣고 알바하고 과제하고 잤습니다. 매일 반복이었습니다. 몸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했습니다. 최진호랑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네. 아메리카노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만들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님은 그냥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알바를 일찍 끝내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언제쯤 자유로워질까?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정민이었습니다. 같은 과 친구였습니다. 설이나 오늘 같이 밥 먹을래? 저는 거절하려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민은 밝은 애였습니다. 많이 웃었고 많이 떠들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색했지만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조용해? 원래 이래. 집이 어디야? 저는 멈췄습니다. 마산. 부모님은? 잘 안 만나. 정민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셨습니다. 정민이랑 둘이서요. 저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취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정민아, 나는. 왜? 무슨 일 있어? 나 힘들어. 정민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정민이 옆에 있었습니다. 물 한 컵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셨습니다. 정민이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응. 미안해. 뭐가 미안해? 친구잖아. 친구. 그 단어가 따뜻했습니다. 2012년이었습니다. 저는 22살이 됐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가 아니라 에세이였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가명으로 썼습니다. 한별이라는 이름으로요.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글 읽고 울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힘내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는구나. 계속 썼습니다. 매주 한 편씩요. 글을 쓰면서 조금씩 치유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내 이름으로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숨어 살아야 할까? 2014년이었습니다. 저는 24살이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알바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졸업은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혼자였습니다.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이 옆에 있었습니다. 축하해 설이나. 고마워. 우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사진이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면접을 여러 번 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또 봤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지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설인 씨 합격하셨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서관 일은 좋았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조용했고 안전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숨을 쉬었습니다. 자유는 천천히 왔습니다. 단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2017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27살이 됐습니다. 도서관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친구도 몇 명 생겼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글도 계속 썼습니다. 한별이라는 가명으로요. 블로그 구독자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진짜요?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책을 내면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겠지. 들킬 수도 있어.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한별의 일기였습니다. 가명이었지만 제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책이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이 책 읽고 울었어요. 제 이야기 같아요. 한별님 힘내세요. 저는 벅찼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언젠간 들키겠지. 그때였습니다. 최진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 그 책의 주인공이 너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설이나 그 책 봤다. 한별이 너지? 내가 나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 다 알아. 법적 조치 취할 거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떡하지? 출판사에 연락했습니다. 협박 메일을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랑 상의할게요. 하지만 저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끝나지 않는구나. 며칠 뒤 또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번 만나자. 얘기하고 싶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정민이 말했습니다. 만나지 마. 위험해. 하지만 저는 끝내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만날게. 공개된 장소에서 정민이 같이 갔습니다. 카페였습니다. 낮 2시였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최진호가 왔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떨었습니다. 하지만 앉았습니다. 최진호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설이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제 인생은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최진호가 웃었습니다. 너는 괜찮잖아. 책도 내고 돈도 벌고. 괜찮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아직도 악몽을 꿔요. 문 닫히는 소리만 들어도 떨어요. 그건 내가 약한 거지.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사과 한마디만 하세요. 사과? 최진호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를 가뒀잖아요. 보호한 거지. 통제했잖아요. 교육한 거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인정 안 하시는 거죠? 인정할 게 뭐가 있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정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정민아, 나 바보 같아. 아니야. 사과를 기대한 내가 바보야. 정민이 안아줬습니다. 울어. 울어도 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과를 받아야만 끝나는 걸까? 그 사람이 인정해야만 내가 치유되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치유는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과가 아니라 제가 걷는 길입니다. 2019년이었습니다. 저는 29살이 됐습니다.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였습니다. 설인 씨,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알아요. 머리로는. 가슴으로도 알게 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저는 매주 상담을 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과거를 파헤치는 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악몽이 줄었습니다. 발소리에 덜 놀랐습니다. 문을 잠그고도 편하게 잤습니다. 치유는 천천히 왔습니다. 하지만 왔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설인 씨, 신앙은 어때요? 신앙이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셨다면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질문 당연해요. 그럼 답은 뭐예요? 하나님은 손이 없으세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오세요. 김순자 아주머니처럼, 박민수 서장님처럼, 정민이처럼요. 저는 멈췄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기적으로 온 게 아니라 사람들로 오셨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를 믿어준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저를 지켜준 하나님께요. 2025년이었습니다. 저는 34살이 됐습니다. 도서관에서 여전히 일했습니다. 북큐레이터였습니다. 책을 추천하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주말엔 글쓰기 강사도 했습니다. 삶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은 걸까?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별님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강연이요? 네, 청소년 쉼터에서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신의 이야기가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저는 승낙했습니다. 강연 날이었습니다. 쉼터는 작았습니다.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별입니다. 아이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여러분처럼요. 1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아이를 봤습니다. 물론이에요. 진짜요? 진짜예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아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안아줬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 뒤로 강연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학교, 쉼터, 상담센터요. 저는 다 다녔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서린 씨, 나 기억하세요?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누구세요? 박민수예요. 2009년에 경찰서 서장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서장님? 네,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보기 어렵지 않았어요. 요즘 유명하시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잘 살고 계시네요. 그때 편지 받으셨어요? 편지요? 제가 2009년에 보냈던 편지요. 저는 멈췄습니다. 그게 서장님이 보낸 거였어요? 네, 늦게 도착했나 보네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요? 서린 씨가 잘 살아줘서 제가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습니다. 그 편지가 16년 만에 도착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도서관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그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박민수 서장님의 편지요. 다시 읽었습니다. 그날 내가 책상 밑에 숨어 떨던 걸 잊지 않았다. 너는 내 잘못이 아니다. 살아남아줘서 고맙다. 저는 웃었습니다. 울지 않고요. 맞아. 내 잘못이 아니었어.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말하기로요. 가명이 아니라 한서린이라는 이름으로요. 출판사에 연락했습니다. 개정판을 내고 싶어요. 제 진짜 이름으로요. 확실하세요? 네,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책이 다시 나왔습니다. 제목은 한서린의 일기였습니다. 표지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책이 더 많이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한서린 작가님이시죠? 네, 책 읽고 힘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도서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은 손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오십니다. 김순자 아주머니의 손으로요. 박민수 서장님의 손으로요. 정민이의 손으로요. 그리고 이제 저는 누군가의 손이 되려 합니다. 누군가의 한 사람이 되려 합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쐰니다.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입니다. 저는 한설인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저처럼요.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